안녕하세요. 설채원 수의사입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것과 연결돼서 반려견과 행복하기 위한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들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많은 분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일 건데요. 우리 보호자 말 잘 듣게 하기. 네,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이 알려주지도 않았으면서 왜 말을 안 듣는지 되게 궁금해하세요. 저는 이걸 딱 보면 알겠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왜 얘는 이럴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아이는 뭐 부르면 안 와요. 내 말을 잘 안 들어요. 라고 하는데 보통 강아지들이 말을 언제 잘 들을까요? 한 세 가지 경우가 있죠. 뽀시락 소리가 났을 때. 그죠? 간식 봉투에 뽀시락 소리가 났을 때, 아니면 냉장고가 열렸을 때, 아니면 간식 서랍이 열렸을 때. 당연하죠. 우리도 월급을 줘야지 일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주고. 심지어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뭐 시킬 때, 너 뭐 심부름 해주면 뭐 용돈 줄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었는데, 솔직히 안 하면 막 억지로 하게 되잖아요. 이건 모든 동물의 근데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조금만 머리를 쓰면 우리 아이들이 보호자 말을 더 잘 듣게, 그러니까 결국에 보호자의 리더십이 올라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식을 항상 준비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려견들에게 뭔가를 시킬 때 손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켜야지만 평소에도 말을 잘 듣습니다. 자꾸 간식을 미리 지금 준비해서 손에다 쥐고 하게 되면 애들 코가 얼마나 좋은데요. 손에 간식이 있을 때만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간식을 진짜 조그맣게 잘라요. 한 이 정도 크기. 그래서 하루에 먹을 간식을 미리 준비해 둡니다. 그래서 거실에 두 곳, 각 방마다 하나씩 준비를 해둬요. 당연히 강아지들 입이 안 닿는 곳에 이런 벽에다 붙여놓습니다. 양면 테이프로. 안 그러면 막 점프해서 먹어버리려고 하니까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 딱 한 번만 시킵니다. 아주 쉬운 거. 예를 들어서 앉아 라고 했는데 잘 앉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앉아 했는데 잘 앉았어요. 그러면 이제 칭찬 단어를 얘기합니다. 옳지 라고 얘기하고 그 이후에 간식을 꺼내서 줍니다. 되게 당황할 거예요. 분명히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한번 시키길래 한번 해본 거거든요. 자기는 기대도 하지 않고. 그랬더니 간식이 나온다. 보상을 받는다. 라는 인식이 생기면 보호자들이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아도 항상 집중하고 보호자 말을 잘 듣게 돼요.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겠죠? 방에 있다가 그냥 한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서 이름을 불러봤어요. 세상아 라고 불렀더니 또각또각 하면서 왔어요. 그러면 옳지 하고 꺼내서 주는 거죠. 일상생활을 아예 교육 시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앉아 했는데 안 앉았어요. 그러면 단호하게 나는 너한테 기회를 줬는데 네가 안 들은 거니까 더 이상 시키지 마세요. 자꾸 반복적으로 래퍼가 되면 안 돼요. 앉아. 애걸복걸을 하시지 말고 한 번 얘기했는데 안 들으면 너는 기회를 잃은 거야 라는 느낌을 줘야 돼요. 안 그러면 걔들은 앉아 10번 중에 한 번만 들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이름을 부르는데 안 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렸을 때 방에서 게임하고 있는데 엄마가 이름 부르면 기분 좋으셨나요? 아니죠. 왜일까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심부름 아니면 잔소리. 우리가 강아지들 이름을 부르고 뭘 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좋아하는 걸 해줬나? 이름을 부르고 대부분 싫어하는 걸 합니다. 아까처럼 막 혼내려고 할 때, 세상이 이런 거, 아니면 세상아 하고 불러서 갔더니 귀를 판다거나 발톱을 자른다거나 눈곱을 뗀다거나 목욕을 한다거나 항문낭을 짠다거나 이렇게 싫어하는 것만 계속 나오면 이름이 오염돼 버려요. 이름과 나쁜 것들이 연결돼 버리다 보면
결국에 이름 불러도 안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름 부르고 아니면 뭔가 간단한 걸 시키고 잘했을 때 옳지라는 칭찬 단어를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보상을 던져주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뭔가 일상생활에서 잘하는 행동이 보였을 때 옳지!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은 한 2주만 지나도 아, 옳지라는 얘기는 칭찬이구나. 그 뒤에 보상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인식하고 훨씬 더 좋은 행동을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하게 되겠죠. 제가 상담하면서도 정말 많이 느끼는 게 있는데 보호자분들한테 칭찬을 얼마나 해보셨어요? 라고 하면 거의 안 하셨어요. 대부분 다 안 돼만 얘기해요. 그러지 말고 이제 보상을 항상 세팅을 해놓고 칭찬할 거리를 더 많이 찾아보세요. 그거를 계속 보상해 주다 보면 잘못된 행동 대신에 잘한 행동을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안 알려줘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도. 그리고 산책할 때도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 좀 산책할 때 올바른 도구를 고를 수 있어야 돼요. 우선 첫 번째로 이 도구만 바꿔도 산책 문제가 상당히 많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구를 잘못 골라놓고 계속해서 교육을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로 우선은 목줄이 좋을까요? 하네스가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자꾸 인터넷만 보고 막 이게 뭐 상업적인 뭐 마케팅 같은 거에 이제 또 속기도 하고 이러면서 무조건 하네스가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우선 기본적으로는 하네스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강아지들마다 선호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반려견의 목소리를 들어야지 남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아이들은 하네스를 하는 걸 진짜 싫어합니다. 막 물려고도 하고요. 그리고 도망가요. 진짜 많거든요. 한번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산책 가자 하면 도망가요. 이런 아이들 대부분 하네스 싫어서요. 내 몸에 뭐 차는 거 싫어서. 그래놓고서 나가면 좋아해요. 근데 굳이 이거를 남의 말을 듣고 우리 애가 싫다라고 하는데 남의 말을 들으면서 목줄은 나쁜 거야 라고 하고 그걸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네스 싫어하는 아이들은 내 몸에 뭔가 이렇게 많이 끼는 걸 싫어하고요. 그리고 다리 막 이렇게 끼는 걸 싫어해요. 그러면 차라리 조금 톡톡하고 좀 두꺼운 목줄 같은 거를 목에 많이 무리가 안 가는 목줄로 바꿔보면 편해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목줄은 나쁘다라는 생각보다는 우리 반려견이,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그 성향을 파악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보호자를 너무 끌고 가거나 좀 공격성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목줄이나 하네스를 쓰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뭐 초크체인, 프롱칼라 이런 거 절대 쓰지 마세요. 이 잘못했을 때 통증을 주는 것보다 올바르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길을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려면 몸의 앞쪽을 컨트롤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의 목줄이나 하네스들은 이 줄과 만나는 부분들이 다 어디가 있냐? 몸의 뒤쪽에 가 있죠. 목줄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안 끌 땐 여기 있지만 결국 잡아당기면 이 목 뒤로 돌아가 버리겠죠? 하네스 같은 경우에도 등에 고리가 있어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잡아당겨도 어떻게 돼요? 반대쪽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걸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도구가 이 프론트 클립 하네스라고 해서 앞덤 방지 하네스라고 해서 고리가 이 가슴에 있는 거죠. 고리가 가슴에 있게 되면 뭔가 다른 강아지나 사람을 보고 막 이렇게 짖으면서 달려가도 내가 방향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고리가 여기 달려 있으니까 몸이 돌아가 버립니다. 보호자 쪽을 쳐다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보호자가 제대로 알려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선 방지 하네스보다 조금 더 효과적인 게 이 머리 리드 줄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헤드 홀터라고 하고 제품명으로는 젠틀 리더라는 제품이 가장 유명하죠. 이건 머리를 컨트롤해요. 머리에다 씁니다. 줄을. 우리 잘 생각해보면 말이 한 800kg? 700~800kg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보다 10배 몸무게가 많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말을 타고 다니고 말을 끌고 다니고 컨트롤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말도 하네스 차면 사람 막 미친 듯이 끌려갈걸요? 죽을 거예요. 그거 잡고 있다가. 그런데 왜 컨트롤할 수 있냐? 머리를 컨트롤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강아지들도 정말 좀 너무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사람을 너무 끌어서 힘들다. 그러면 이 머리 리드줄, 이건 통증도 주지 않아요. 보는 게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이런 머리 리드줄을 교육해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산책 문제가 있고 산책할 때 보호자 말을 너무 안 듣는다고 하면
교육하기 전에 먼저 올바른 도구를 고르고, 이것만 갖고도 안 되긴 합니다. 그래도 교육도 같이 해야지. 그 다음에 교육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반려견과 행복하려면, 보호자도 행복하고 반려견도 행복하려면 진짜 중요한 게 이 리더십이에요. 근데 리더십과 서열을 좀 구별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되게 애매하죠. 저도 이제 딱 되게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 서열에 빠져 살아요. 서열에 우리 강아지가 나보다 서열이 높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너무 많은데, 제가 보기엔 그런 아이들 거의 없습니다. 한 0.1% 될까?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한 0.1% 될까? 사람보다 서열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걔들은 우선 진화적으로 사람보다 서열이 높기가 아주 힘들게 진화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멸종하면 그 다음으로 없어질 동물이 과학적으로 개입니다. 고양이는 살아남습니다. 고양이는 사람이 멸종해도 살아요. 근데 개들은 진화적으로 사람에 의지하면서 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선은 사람이 멸종하게 되면 개들은 사람 다음으로 멸종할 확률이 아주 높은 종이에요. 그만큼 사람에게 좀 의지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사냥 능력도 엄청 떨어지고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개들은 뭔가 위험한 상황이나 뭔가 좀 잘못된 상황이 오면 항상 보호자 쳐다봐요. 서열이란 이 사전적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면, 특히 이제 동물학적으로 봤을 때 서열은 자원에 대한 우선 접근 권한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원이 있으면 서열이 높은 동물이 먼저 가져간다는 게, 그런 게 서열이에요. 근데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들이 내가 사료보다 훨씬 맛있는 밥을 먼저 먹고 있는데 갑자기 개가 쫓아와서 나를 물고 자기가 먼저 먹는 경우가 있나요? 거의 없을걸요? 서열이 높으려면 이런 행동들을 막 보여야 돼요. 근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사람보다 서열이 높지 않다. 99.9%의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도 않다. 근데 만약에 보호자를 무는 아이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라고 한다면, 이것도 우리도 다 한 번씩 경험해 봤을 텐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사춘기 때 내가 부모님한테 반항한 게, 사춘기 때 내가 부모님한테 반항할 때, 부모님이랑 싸우고 이럴 때 제가 부모님보다 서열이 높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마 그런 분들 거의 없을걸요? 내가 부모님보다 서열이 높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한테 반항한다? 이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과 보호자가 원하는 게 충돌할 때, 그리고 보호자의 리더십이 좀 떨어질 때, 그냥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그동안 그냥 다 규칙도 없이 다 받아주고 이랬을 때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지, 서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해요. 리더십 프로그램. 많은 분들이 이제 잘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리더십 프로그램은 자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굳이 육체적으로 때리지 않아도 됩니다. 리더십을 만들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을 하는 건데, 사람도 그렇고 얘네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정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과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볼 것들도 있어요. 근데 체벌을 하면 당연히 더 스트레스를 받고 신뢰감이 떨어지면서 문제 행동이 더 생길 수 있어요. 공격성이 더 강해진다거나. 그러면 리더십을 올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자원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그냥 공짜로 막 주고 있는 것들을, 이건 공짜가 아니고 이건 내 거야, 그리고 네가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내 말을 잘 들으면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거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고 나서, 미국에서 교수님이 이 방법을 얘기해 놓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반항을 하면 저희 부모님은 항상 핸드폰을 끊어버렸어요. 혼내는 게 아니라, 이 핸드폰 내가 내주고 있는 거고 너가 내 말 안 들으면 이거 끊어버릴 거야. 중학교 1, 2학년 때 핸드폰이 얼마나 중요해요. 친구들과 연락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싫어도 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밥 줄 때도 절대로 공짜로 주지 않고 간단한 기다려 같은 거를 하고 주고요. 그리고 간식 줄 때도 절대로 그냥 내가 미안하다 하면서 그냥 공짜로 이만한 거 막 주지 않아요. 내 말을 잘 들었을 때 보상으로 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애들한테 왜 이렇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이게 강아지들도 훨씬 더 좋아해요. 그리고 먹을 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산책할 때 막 미친 듯이 혼자 나가려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문 앞에서 막 낑낑대고 막 짖고 빨리 문 열어달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 문을 열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떼쓰는데 그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앉아, 기다려, 시키고, 뭐 기본적인 교육이 먼저 좀 돼야지 더 잘하겠죠. 앉아, 기다려, 시키고 잘했을 때 이때는 옳지라고 얘기를 하고 칭찬을 하고 간식을 주는 게 아니라 문을 열어줍니다. 얘가 이 상황에서 원하는 게 간식이 아니라 문을 열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가 원하는 것이 나와 라는 아주 기본적인 규칙만 잘 만들어줘도 리더십은 올라갑니다. 많은 분들이 규칙을 만들면 자꾸 뭔가 억압하는 것 같고 얘네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한번 이렇게 비유로 한번 해볼게요. 운전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보면 운전할 때 신호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편할까요? 스트레스 받을까요? 스트레스 받죠. 차들끼리 막 엉키고 꼬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되게 짜증날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신호등은 규칙이에요. 제약하는 거예요. 빨간 불일 땐 가지 말고 초록 불일 때만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호등은 만들어줄 수 있어야죠. 그래야지 맘 편하게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강아지들이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말, 우리 보호자 말만 잘 들으면 내가 원하는 게 대부분 나오고 무섭지도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런 규칙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자기가 해결해야 되고 그런 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가 전문가들은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들이 스스로 하는 선택은 대부분 잘못된 선택이다. 여러분들이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은 착한데 능력 없는 상사 같은 느낌이에요.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이 부하 직원을 막 이뻐해 주는데 능력은 없어요. 그럼 평소 땐 괜찮은데 어떨 때 문제가 생기냐? 뭔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프로젝트가 내려왔다, 아니면 우리 회사에 긴급 상황이 일어났다, 그러면 리더십이 있고 평소 때 야,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기만 하면 돼. 잘했어. 근데 이건 아니야.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저 사람만 믿고 가면 우리가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평소 때 이뻐는 해주는데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위험한 상황에서 불안해져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강아지들이, 반려견들이 아마 지금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뭔가 이렇게 규칙을 만들고 간식을 잘한 행동을 했을 때 주는 게 얘네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마음에 안정을 주고, 뒤에 우리가 마지막에 얘기할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다음은 이제 불안을 줄여주는 겁니다. 강아지들은 불안이 되게 많은 동물이에요. 그 어떤 동물보다 불안이 좀 많아요. 소보다도 불안이 좀 많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불안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 행동이 생겨나요. 그러면 이런 불안을 줄여주는 거는 보호자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원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회화 시기에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게 이 불안을 줄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화 시기는 2개월에서 4개월이에요. 저도 수의사지만 이제 많은 수의사분들이 접종 끝날 때까지 나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건 이제 의학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는 거고, 행동학적인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접종이 끝나기 전에 밖에 나가서 많은 경험을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강아지들은 2개월에서 5개월 안에 긍정적으로 경험한 건 평생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확률이 높아요. 근데 2개월에서 5개월 전에 만나지 못한 것들은 우선 불안해해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남아요. 사람과 같이 살기 전에 그냥 모든 걸 다 좋아하는 아이들은 죽었어요. 뱀도 좋아해. 자동차 지나가는 것도 안 무서워하고 좋아해. 그러면은 죽죠.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2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긍정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평생 괜찮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보통 접종이 끝나면 5개월 정도 되거든요. 5개월까지 집에만 있으면 이건 늑대 소년이죠. 정글북 모글리지. 사람으로 보면 초등학교 한 저학년 정도 됐을 때 처음 밖을 나와보는데 당연히 세상이 무섭죠. 다 불안해지죠. 그래서 사회화를 진짜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전염병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네, 전염병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워낙 이런 백신이나 이런 게 우리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들으시잖아요. 집단 면역. 그래서 시골이 아닌 도시에서는 대부분의 그런 전염병들은
저 강아지 불법 번식장 같은 데서 옮아오는 거지 돌아다니면서 걸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100%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저라면 전 1차 접종 조금 걱정이 되면 3차 접종 끝나고 나가고요. 저라면 1차 접종 끝나고 일주일 뒤부터 나갑니다. 1차 접종 끝나고 일주일 뒤부터 좀 이 잔디밭 같은 데 말고 보도블럭 같은 데는 강아지들이 똥을 별로 안 싸놓으니까 보통 그런 전염병들은 분변이나 타액을 통해서 전염이 되거든요. 그런 데서 나가서 경험하게 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 관심 있는 분 계시면 이거 간식 하나 주세요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도 무서운 게 아니라 나한테 선물을 주는 존재다 라는 인식 같은 것을 꾸준하게 심어주려고 해요. 성견이 돼서 불안을 좀 많이 느낀다라고 한다면 전 수의사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정신건강의학과처럼 항불안제와 같은 이런 약물도 처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처음부터 약물 쓰는 게 너무 이제 걱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저랑 아무 상관없는 제품들인데 이 페로몬 목걸이 같은 게 있어요. 아니면 상체를 압박해주는 이런 옷이 있어요. 상체가 압박됐을 때 조금 더 불안을 줄여줄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약간 믿져야 본전이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분리불안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꼭 제가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백색 소음입니다. 백색 소음. 분리불안 있는 아이들이 우리 이제 과학적으로 같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소리 민감증이에요. 그래서 꼭 혼자 있는 걸 참고 있는데 바깥에서 소리가 나면 다시 불안해지고 불안도가 높아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 있는 아이 둘 때 많은 분들이 뭐 TV를 틀어준다거나 이런데 TV 틀어주지 마시고요. 현관문이나 이렇게 소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에 빗소리 같은 걸 틀어주세요. 우리가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죠. 백색 소음. 조금 더 균일하고 외부 소음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빗소리, 파도소리,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백색 소음이라고 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블루투스 스피커로 해서 이렇게 좀 해주면 소리의 불안을 많이 느끼는 아이들한테 따로 교육을 하지 않아도 관리적으로 되게 효과적으로 불안을 낮춰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행동풍부화입니다. 행동풍부화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반려견이 행복하기 위한 5가지 조건 중에 정신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와 자연스러운 본능을 발휘하며 살 수 있는 자유, 이 2개를 충족시켜 주는 건데요. 결국에 놀이, 일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집에서 할 수 있는 행동 풍부화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밥그릇을 치워랍니다. 잘 생각해 보면 개들은 사람과 살기 전에 어떻게 밥을 먹었을까요? 원래는 쓰레기, 사람 주위에 돌아다니면서 냄새를 킁킁킁킁 노즈워크를 해서 쓰레기를 주워 먹던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킁킁킁킁 냄새를 맡고 찾아다니고 이런 게 일이자 놀이이자 밥을 먹는 생존 수단이었는데 우리가 밥그릇에 밥을 주면서 일과 놀이를 빼앗아 버렸어요. 그럼 이 일과 놀이가 빼앗아지니까 에너지가 계속 남겠죠. 근데 사람도 그렇지만 이렇게 에너지가 남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어딘가 풀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제 행동으로 풀게 됩니다. 뭐 짖는다거나 헛짖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짖는 거, 아니면 뭔가 계속 씹는 거, 아니면 뭐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거, 이런 걸로 풀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에너지를 풀 수 있게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냥 밥그릇을 없애고 먹이급여 장난감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동물원에 가보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동물들한테 밥을 그냥 안 줘요. 북극곰한테 이만한 물고기를 이만한 얼음에 얼려서 준다거나, 곰들한테만 이렇게 이만한 공에다가 과일 넣어가지고 준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얘네를 화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자연스러운 본능대로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 행동 풍부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컨트라 프리로딩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컨트라 프리로딩이 뭐냐면 공짜로 주는 먹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밥그릇에 주고 먹이급여 장난감에 넣어주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했어요. 우리 사람으로 봤을 땐 당연히 편하게 먹는 밥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점점 더 이걸 실험을 하면 할수록 강아지들이 이런 성향이 발견되는 거예요. 장난감에, 더 먹기 힘든 장난감에 들어있는 음식을 선택하기 시작해요.
놀면서 먹고 싶은 거예요. 자연스러운 본능이 그건 거예요. 뭔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또 이제 뇌 생리학적으로 보면 도파민과도 연관성이 있는데 실제로 강아지들에서도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먹을 걸 그냥 준 아이들한테는 이걸 먹어도 도파민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렵게 장난감에 넣어주거나 아니면 보호자가 뭔가 시킨 것을 잘했을 때 보상으로 줬을 땐 도파민이 나와요. 이 도파민이 뭐예요? 동물을 기분 좋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얘네들도 이걸 좋아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되게 많은데 자꾸 아까 말씀드린 양방향 소통의 장애, 그 걸림돌, 의인화를 하면서 왜 이렇게 어렵게 줘, 힘들게 줘 하면서 쉽게 주는 게 오히려 얘네들을 위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간식 줄 때도 보호자가 뭔가 시켜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그리고 뭐 장난감이나 밥도 그냥 장난감에 넣어주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장난감 같은 것들을 더 많이 제공해 주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반려견이 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추천드릴 수 있는 이제 기본적인 장난감, 이것도 저랑 전혀 상관없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워낙 이 행동학 책에 많이 나오는데 콩토이라는 게 있어요. 콩토이. 그래서 이 장난감은 안이 비어 있고요. 유튜브에 콩토이 레시피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진짜 수천 수만 가지의 레시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해 보셔도 되고 집에서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걸 통해서 만들어 봐도 돼요. 포인트는 뭐냐면 나중에 뭐 습식 간식이나 이런 걸 여기다 안에 넣고 냉동실에 얼리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얼리면 강아지들이 잘 못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쓰냐면 처음에는 이 장난감에 그냥 조그맣게 자른 간식들을 넣어서 굴리면 좀 쉽게 나오게 합니다.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면 애들이 이 장난감을 좋아하게 돼요. 그럼 이제 조금 더 어렵게 습식 간식과 간식을 습식 사료나 간식을 섞어서 요 안에다가 넣어요. 그러면 훨씬 더 오래 먹어요. 한 20에서 30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점점 더 좋아하게 돼요. 미쳐요, 애들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얼립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하면 애들이 흥미를 안 가져요. 그러니까 약간 게임으로 보자면 1탄부터 끝판왕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게임은 못 깨니까 사람도 재미없어, 이거 못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되니까 난이도를 차근차근히 올려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장난감은 다 먹으면 무조건 올려놓으세요. 장난감 누구 걸까요? 애들 게 아니에요. 우리 아까 리더십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렸죠. 보호자 거예요. 보호자 건데 너가 잘한 거 있을 때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다 라는 걸 계속 인식시켜 줘야지 보호자 리더십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장난감은 한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까 강아지들 몇 개월이라고 했죠? 30개월. 사람으로 봤을 때. 근데 사람 30개월 아이 집에 가면 집 바닥이 안 보여요. 애들 장난감으로. 근데 강아지 키우는 집에 가면 장난감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얘는 잘 안 놀아. 얘가 좋아하는 걸 찾아봐야죠. 뭐 하나 딱 사주고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얘는 노는 장난감을 별로 안 좋아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여러 가지 장난감을 시도해 보면서 우리 강아지가 좋아하는 장난감도 찾아보고, 그리고 장난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사람과 똑같이 얘네도 새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장난감은 절대로 바닥에 두지 않고 위에 올려놨다가 잘했을 때 제공을 해주게 되면 훨씬 더 우리 반려견들이 재밌게 놀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그리고 에너지도 많이 쏟으면서 문제 행동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단하게 우리 반려견과 보호자가 행복하기 위한 한 7가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반려견과 내가 그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7가지를 잘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